안녕하세요, 공미연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알파 세대의 자녀를 둔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미디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거대한 도전입니다. 이 거대한 도전 앞에 놓인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을 위한 미주복음방송 기획 특집 미디어와 자녀 교육.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학 박사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크리스천 부모 양육 및 돌봄 지원 프로젝트 CPCI를 이끌고 계신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이수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알파 세대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시간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파 세대에 대해서 정의를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것은 리서치를 위한 그런 세대 구분이라서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기간은 매체마다 다른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학술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G세대, 그 전 세대 아이들이 보통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아이들이었다면 이 알파 세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중간에 도구가 주어진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나 AI와 소통하면서 자란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디지털 네. 원주민. 네네네. 네.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그다음에 2025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베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이들은 AI 원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마다 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기기, 태블릿, 그리고 심지어 AI, 알렉사나 시리 같은 AI 비서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콘텐츠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유튜브도 영상도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음악이라든지 영상을 제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네. 보통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이 부모님 세대보다 기술력이 더 많이 자라게 되는 그 연령의 기준이 8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디지털 기기에 그리고 미디어에 아주 공기와 같이 노출이 된 그런 세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어려서 아이들이 리모컨을 이렇게 작동을 하곤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이 손에 네. 쥐어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예전엔 잼잼 도리도리를 하고 놀았다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 네. 그래서 소아과 병원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셨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잡지를 보고 계속 클릭을 하거나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만큼 디지털 기기에 많이 노출이 되는 세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AI 기기와 함께 하니까 세대 간의 차이도 그만큼 클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아날로그, 디지털 다 경험한 세대지만 이제 아이들은 아날로그가 뭐야라고 할 텐데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그래서 그런지 DNA부터가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부모님들께서 자신이 자랐을 때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 아이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떤 삶의 공기처럼 이렇게 노출이 된 미디어와 디지털 기기 그리고 그와 상응할 때 나타나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그리고 또 한편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신체 발달에서 특히 뇌 발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정확하게 좀 아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알파 세대가 디지털 원주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오프닝 때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이 유독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즉각성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그 유튜브, 틱톡 이런 것에 쇼츠 영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익숙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참고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커먼센스 미디어라는 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세 미만의 아이들의 40%가 넘는 아이들이 이미 그런 태블릿 같은 것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게임하는 시간 그런 것도 이전에 비해서 이 수년 기간에 65%나 증가를 했고 알파 세대의 3분의 1은 아주 자유자재로 AI랑 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아이들의 어떤 학습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들 지식 같은 것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음. 이미 많은 부모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지나친 디지털 기기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뭐 게임이라든지 쇼츠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주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 뇌가 도파민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에게 지금 아주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보들을 찾고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쉽게 이 만족이 지연이 되거나 제공이 되지 않을 때 짜증 아. 그리고 막 불안 네. 그리고 심하면 우울과 분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아마 부모님들께서 이 미디어 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을 하실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는 모습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순간적인 자극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을성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걸려서 생각해야 되는 책 읽기라든지 아니면 영상도 쇼츠가 아니라 좀 긴 시간 보는 영상 같은 거를 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해력 문제와도 직결이 되고 심지어는 뇌 발달과 정서적인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아주 어릴 때에 너무 이르게 아이들이 이 디지털 기기의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것은 부모님도 조금 조심하시고 지양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지금 좀 전에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알파 세대가 굉장히 외로운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저희 아이들만 봐도 뭐 친구랑 통화할 때 페이스북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해서 들어가 봤더니 켜놓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종일 친구들이랑 어떤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들은 그렇게 단톡방 안에 같이 있고 뭐 로블록스 같은 데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뭐 게임도 하고 소통을 하는데 왜 이 아이들이 외롭다고 할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네. 특히나 알파 세대 부모님들은 밀레니얼 세대니까 네. 이렇게 SNS에 여러 가지 내 가족 사진, 뭐 요리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것에서 많이 누리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알파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수백 명, 뭐 나가서는 수천 명하고도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세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아주 얕은 그런 어떤 관계는 형성이 되는데 정말로 내가 마음을 터놓고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거나 정말 내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혹은 어떤 공격을 하지 않고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는 오히려 굉장히 적은 그러한 어떤 단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좋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네.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주 뭐 예쁘고 나보다 훨씬 예쁘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주 어릴 때부터 타인과 비교가 되는 거야. 아, 나는 왠지 부족한 것 같고 네. I'm not enough good. 그러니까 not good enough.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을 상대적 느끼는 박탈감을 아주 어릴 때부터 느낄 수가 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어떤 사람들이 좋아요. 음. 멋지다. 굉장히 뭐 엄지척하는 덤스업하는 그런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도 않고 연결되지도 않고 내가 올리는 그런 업로드하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별로 반응이 없네. 그러면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자존감이.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있어 걱정이 되는 게 이 AI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영국에서 아기가 처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보통은 엄마 아니면 아빠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처음 한 말이 알렉사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알렉사를 많이 외쳤으면 아기가 그렇겠어요. 재미나이를 외치는 분들은 또 재미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가장 처음 한 말이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알렉사인 아이가 그 AI 비서에게 느낄 친밀감의 깊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는 굉장히 이제 질문을 하거나 자기랑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맞춰주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눈 맞추고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주고받고 눈빛 안에서 지금 저희처럼. 네네. 네. 그리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가슴에 이렇게 칭하고 아픈 그냥 그때 그런 부모님의 모습 눈빛은 정말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AI는 프로그램된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서 굉장히 잘 공감해주는 듯한 말은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하신 우리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전해주는 그런 친밀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공감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워싱턴 대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아이들이 AI랑 대화를 할 때 타인에 대한 그 인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이미 인간처럼 내 친구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아주 깊이 있고 실제적인 그런 정서적인 지지를 사실은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친밀감을 사실은 제공해 줄 수 없는 기기를 의인화해서 인간처럼 느끼는 아이들이 그런 고독과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오는 또 마음의 평안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데요. 네. 가슴 아프죠. 아이들이 이런 외로움 혹은 소외감,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요즘같이 알파 세대들은 그게 더 많을 그런 상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스마트폰이 이 우리 자녀들의 뇌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들었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대체 이 팝콘 브레인이 뭔가요, 교수님? 네. 워싱턴 대학의 네. 데이비드 레비라는 그 교수님께서 먼저 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이 팝콘이 보면 이렇게 고온이 가해졌을 때 팍팍팍팍팍
튀어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 순간적으로 나에게 즉각적으로 팍팍팍팍 다가오는 그런 디지털 자극, 그런 어떤 정보들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흥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을 자꾸 얘기를 할 때 그런 네. 어떤 느낌을 주지 못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뇌를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자극을 찾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정도의 자극을 나에게 주지 못하는, 그 뇌가 그 정도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내가 지난번보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좀 올랐어요. 그럼 막 성취감을 느끼면서 원래 기쁨을 느끼고 그때 도파민이 나오고, 네. 또 아니면 내가 스포츠를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해서 게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막 팀 아이들과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쁨을 누릴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제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쇼츠에 너무 많이 이제 노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당연히 아주 자연적인 학습과 교육이죠. 그게 전부 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굉장히 뭐 인터넷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의 중독처럼 아이들이 너무 오래 거기에 몰입이 된다든지, 그리고 데리고 나왔을 때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짜증이 들고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우리 연구 조사들에 의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고 ADHD를 유발한다. 뭐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면 집중력이 부족해지고 ADHD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를 자꾸 태어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접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무조건 못하게만은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통제를 해서 네. 이 시간을 줄여볼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옥신각신하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과, 그리고 숨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같이 이런 얼마나 내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할지, 뭐 게임을 얼마나 할지, 이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약간 니고시에이션처럼 대화를 하시면서 이 가족의 우리 패밀리 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한다, 이런 룰을 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근데 이런 룰을 정할 때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화가 올라오시겠죠? 그럴 때 이제 호흡을 하시면서 네. 아이에게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너의 공부 시간이나 운동이라든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어떤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네가 생각할 때 얼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 네.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면 내가 되게 통제받고 억압받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부모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룰을 정하고 나면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2차적인 갈등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가족의 룰을 정하면 이거 온 가족이 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룰을 만드실 때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우리 집에 규칙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가 이 규칙을 스스로 잘 지키고 잘 해냈을 때 칭찬할 수 있는 도구,
격려할 수 있는 도구 어. 이것이다라고 의식을 전환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부모님들이 준비하는 반응이 달라지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겼을 때는 네가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는 상벌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주시고 일관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 중요합니다, 이 네. 부분. 많은 부모님들께서 본인도 밥 먹으면서 이 스마트폰 보고 네. 온 가족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따로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계속 노출시킬 때 아이들은 아니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면서 왜 나만 못하게 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들께서 룰을 정하실 때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벌을 또 같이 정하셔서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또 즐거운 시간으로 그것이 귀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즐겁게 이것에 더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과 더불어서 부모님들이 또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학자들이나 이 뇌를 연구하는 의학학자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 알파 세대의 문해력 문제입니다. 리터러시 문제인데 AI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보통의 문해력이 굉장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것까지도 뭐 알렉사나 시리한테 부탁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데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네.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책을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잉시라는 그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에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계신 교수님들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부모님들께서 이런 어떤 독서 중에 질문을 하시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실 때 아이들이 더 뇌 발달이 더 잘 이루어지고 문해력도 굉장히 많이 향상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네. 교육학자로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같이 책을 읽으시면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이런 선택을 했네. 너라면 네가 이런 상황이라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할까? 왜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보시고 네.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아이들이 그것에 관련돼서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뭐 크래프트를 하든지 아트 크래프트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돼서 창의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사실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잠자기 전에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아주 정기적으로 습관처럼 가지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더불어서 아이들이 잠자기 30분 전에는 이런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부모님이 오프라인 활동을 자녀들과 자주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소통이 많지 않고 아이와의 관계가 깊지 않을 때 아이들이 이런 기기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심지어 중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들을 조금 계획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캠핑. 가족끼리 같이 캠핑을 가든지 아니면 친한 가족이 같이 모여서 캠핑을 가시든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보드게임들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다양한 보드게임을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것, 이거는 아이들은 놀이가 교육이거든요. 네. 놀이를 통해서 내가 규칙을 생각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생각하고 그런 규칙을 같이 지키면서 할 때 이게 얼마나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랑 그냥 놀면 아이의 학습에 저해되는 게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 생각하시면서 아주 다양한 그런 보드게임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요리를 같이 해본다든지 스포츠 활동을 또 같이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흙에 뒹굴기도 하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햇볕을 느끼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가족의 모습을 같이 내 눈에 담으면서 신체로 느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알파 세대 특징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회복 탄력성이 낮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패를 많이 부모님들이 경험시키질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 실패하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항상 성공하고 만족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굉장히 약간은 이렇게 더러운 것에도 노출이 돼야 아이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좀 강해질 수가 있는데 너무 깨끗한 환경에 있으면 오히려 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네. 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실패를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네. 그리고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어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경험, 격려를 해주실 때 아이들이 넘어졌다가도 아 그래 다시 해보자. 난 할 수 있어. 부모님이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활동을 해보게 되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많이 넘어져 본 아이들이 더 잘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부모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아이들을 100% 보호해 줄 수 없고 또 그게 건강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 아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마주치게 되더라도 아, 난 극복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게 자기 효율감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이거를 좀 키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I'm not good enough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아니야 너는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해. 친구들이 좋아요 많이 누른다고 그게 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유니크하게 마스터피스로 너를 창조하셨고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그 가치를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나 비교가 아닌 스스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부모님의 풍성한 사랑과 인정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 오늘 교수님께서 너무 귀한 그리고 유익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그 디지털 기술과 AI 시대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알파 세대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결국 미디어로 인해서 단절된 대화, 그리고 디지털 세상의 각박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감정을 공유하고 교감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라는 것, 그리고 디지털 세상 밖에서 상처받은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신앙밖에 없고 또 그 신앙을 전수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부모라는 거.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이수영 교수님과 함께한 미주복음방송 기획특집 미디어와 자녀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